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야 대선 주자들 청년 참모 구하기 경쟁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고, 소제목으로 최재형 순천 당협위원장 천하람 영입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예. 결정한 겁니까? 예, 청년 참모 구해졌습니다. 최재형 캠프. 예. 본인으로? 예, 저로. 지난주까지는 고민해 보겠다. 예. 이번 주는 결정했다. 예. 최재형의 인품에 감복했다. 그런 것으로. 예, 그런 걸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특보? 아직 정확한 직위는 잘 모르겠고요. 예. 아마 좀 폼나는 걸로 하지 않을까. 조선일보에서 소제목으로 뽑을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하람 변호사가 꼭 청년에 국한된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리고 사실 생긴 것도 청년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게 라디오라서 보실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할 잘 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조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는 없습니까? 네, 제가 정치를 사실은 저는 민주노동당에서 28살, 3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청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니 지금 정의당도 어쨌든 네. 대선 경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10월 달에 선출하는 걸로 일정 알고 있습니다. 일정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에 세부 일정이 나오겠네요. 세부 일정 나오겠죠. 나와서 10월 달에 선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정미 전 당대표, 심상정 대표, 그다음에 40대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정의당 후보분들보다 여러 우리 민주당 대권 후보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간다 그랬으니까 정의당 후보들로부터도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몸값 올리려고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올라갈 값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 양보를 놓고 민주당이 좀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강력하게 지도부를 성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냥 양보한 건 아니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법사위의 상한 기능을 폐지하겠다. 이건 이제 여야 협약 문구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그거 안 지키면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지층들이 지도부를 비토하는 현상, 그리고 이 상원 기능의 폐지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장식 변호사? 저는 이거는 기존에 민주당 의원들 170명, 180명까지 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운영 과정에 대한 이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징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지, 사실 이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다른 7개 상임위원회는 즉시 바꾸잖아요. 즉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데,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전제를 붙여서 넘긴다라고 한 거라서, 이 전제가 실현이 안 되면 법률상으로도 전제가 조건이 성취 안 되면 결론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지 딱 송영길 대표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요 사안 그 자체에 대해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존의 의원단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의정 활동이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 사건에서 불신이 튀어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거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정을 지금 온전히 민주당 혼자 끌고 가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는 모양새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게 좀 뭐랄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협치 이미지를 주려고 법사위원장 갑자기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의회 독재 프레임? 그렇죠. 의회 독재 프레임을 좀 깨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도였죠. 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다, 좋은 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특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음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짜 줄 건가? 왜냐하면 그렇죠. 대선 끝나고 한다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또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임기가 그때까지 이어지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니까. 그 속된 말로 그때 가서 깨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음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야당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더더욱 이거는 거의 부실기업 어음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저 협치 이미지를 내기에는 오히려 좀 역부족이 아닌가. 네. 좀 정치적으로도 무의미한 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음이라는 말이 뭐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게 부실기업 어음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발행 그 정부 여당인데 대기업 발행 어음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내지는 당좌수표 이 정도 되려나? 에이, 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서로 못 믿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내년 원내대표 다음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적으로 꼭지를 따야 될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책에 자꾸만 보겠다 앞으로. 네. 민주당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말해놓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자꾸는 그렇다 쳐요. 자꾸는 말 그대로 그 글자를 보겠다는 건데 책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렇죠.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체계 안에서 부합될 수 있느냐 하는 논리인데 이거는 또 그 보는 관점과 철학과 헌법 해석의 문제가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안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제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참에 법사위의 체계 자꾸 권한 자체를 없애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국회에 몇 명 없을 때 생겨난 건데 네. 지금 각 상임위마다 법 전문가들 다 있고 국회에서도 국회 내에서도 변호사들 잔뜩 있고 한데 굳이 법사위가 한번 이렇게 거쳐가는 통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요. 예. 요즘 상임위가 자기가 관할하는 업계랑 짬짬이가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지금 한 5명 되나요? 의원들이? 연합 10명 넘는 그 소수의 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의원들만 잘 설득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협한 법률들이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구조라서 저는 한 번 정도 체크해주는 기능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걸 예를 들어서 차라리 법사위가 아니라 뭐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에게 한번 거르는 걸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게이트 키핑 작업은 저는 분명히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들에게 거르는 작업을 한 번 하도록 하는 게 결과적으로 도장 꽝꽝 망치 치는 거야. 법사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지만 체계작구 심사에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더 전문화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국회에 전문화된 기능을 가질 영역이 필요한데 하나는 법안에서의 이 체계작구 심사하는 거하고 하나는 예산 편성 능력까지를 갖춰야 요즘 이번 최근처럼 그 뭐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예산 편성을 할 권한이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공무원들이 안 되면 네. 공무원들이 그 엑셀 시트 안 맞춰주면 못 하거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적어도 이 법안의 체계작구 심사권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화된 기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여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잘못 보도를 할 때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거 뭐 언론재갈법이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 저는 이거 원래 처음 나온 게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나왔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제조사들 물건 만드는데도 손해배상을 너무 이 약하게 돼 있으니까 불량식품 막 만들어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 적용되는 회사 전체 로 이렇게 대상으로 했던 거라서 여기에서 언론사가 우리를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실은 언론사만 일반 회사 다른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언론사만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언론중재위원회 아무도 사실 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언론사에서 워낙 그 배상액이 적거나 아예 배상하라는 중재 자체를 잘 안 해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정도 하라고 조정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그 언론에 대해서 손배 청구는 아예 법원으로 그냥 막바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좀 실효성 있게 가려면 다른 회사의 다른 일반 상법상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과
영리법인들과 동일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언론 보도 보면 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법에 특이한 걸 보면 배상액 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런 뭐 허위 보도라고 하면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 분의 1을 배상액 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실제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5배를 해서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한액을 그 회사 매출의 1만 분의 1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배상액의 하한을 굉장히 뻥튀기 시켜주겠다는 법이에요. 저는 이걸 상한선을 규정하는 건 그렇다 치고 하한선은 도대체 왜 정하는 건지 일단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거 민주당이 리버럴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인증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어떤 뭐 진보 정당, 리버럴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배상액 하한을 정하는 무슨 언론중재법을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법이든 정책이든 타이밍이 있는데 언론이랑 관계가 좋을 때 이런 걸 했었으면 저희가 인정하겠어요. 정권 초기에 분위기 좋고 막 지지율 80% 나올 때 이런 거 했었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제 정권 말기에 힘 빠지고 언론에서 비판이 나올 타이밍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수벌금제 잘 아시죠? 예, 자기 실제로 누군가에게 100만 원이란 돈은 인생을 걸어야 될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100만 원, 재벌 회장님한테 100만 원 벌금이나 과태료 나봤자 아무 사실 그 효과가 없거든요. 징벌로서의 효과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일수벌금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서유럽이나 이런 쪽에 또는 북부 유럽에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평등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복지국가에서 이거 핀란드나 이런 데서 다 도입해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도 일수벌금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을 통해서 왜곡된 보도를 막겠다, 이거를 교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일수벌금제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 뭐 당연한 일 아니냐. 그렇게 해야 또 한편으로는 작은 언론사들이 일괄해서 큰 언론사와 조그만 1인, 2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동일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받는 거는 사실은 조그만 언론사들은 못 견딥니다. 아니, 실제 손해액을 그렇게까지 고려를 안 할 거면 이걸 차라리 손해배상을 할 게 아니고 진짜 벌금으로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말 그대로. 그럼 그거는 이제 형사 이게 언론 시장에 형사 처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돈으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최소 개입을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지금 뭐 언론사에서는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정헌법 2조에 표현의 자유를 넣을 만큼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전체적으로 있죠.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5배라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벌금. 300, 500. 요새 근데 좀 꽤 많이 나오는 판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언론에 뭐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또 역기능도 있으니까. 있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것 말고 어떻게 제재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언론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사상의 자유시장,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언론 자체의 자정작용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액의 하한을 정해놓는다? 저는 이거는 일단 판사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판사가 이게 허위 보도라고 쉽게 인정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해버리면 배상액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배상액의 한까지 정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또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면 기사를 쓸 때 당연히 위축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또 이야기 있단 말이죠. 예,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검열이라는 게 논조를 왜곡시키라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 분명히 해라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기준을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저는 뭐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게 너무 안 돼서 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은 동의해요. 이렇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이거를 인정하는 범위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엄격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언론 기사, 허위 기사가로 인정받는 데는 굉장히 폭이 좁아서 어렵지만 한번 인정받으면 정말 언론사가 망할 정도로 세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효과, 그렇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표결이 어떻게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뭐 저는 최근에 저에 대한 비판 기사 접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수백 개가 쏟아졌는데 단 한 명의 기자도 저한테 저의 입장을 물어보는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건 문제가 있죠. 예.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도 혹은 또 언론사도 이런 법이 아니더라도 자율적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 경선 TV 토론회, 본경선 TV 토론회가 오늘 처음 있었고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TV 토론에 앞서서 뭐 원팀 뭐 이런 강조하는 협약식도 열었습니다만 그 끝날 때 보니까 또 역시 뭐 여전히 공격적이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원팀이 이거는 어차피 뭐 야당도 지금은 스타트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스타트하면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닐까요? 아 그럼요. 네. 뭐 특히 뭐 우리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 또 아마 TV 토론만 기다리고 계시겠죠. 저희도 뭐 아마 장난 아닐 것 같고요. 시작하면 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하기 전에 합류해야 아마 제일 재미있는 TV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절대 합류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원팀이 저는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경선과 자체는 치열하겠지만 이게 지금 진영 논리가 너무 강화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당 깨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양쪽 다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뭐 결국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든 봉합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뭐 전망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언제 들어갈 수 있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드루킹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특검법상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이게 뭐 여당이 여기에 합의해주지 않을 테니까 불가능하다. 다만 윤 전 총장 본인은 정치적 워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그런데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랑 인터뷰했는데 선을 그었어요. 반대. 네, 당 입장 안 한다. 어떻게 최재형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특별한 입장을 저도 듣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뭐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거는 약간 사실과 다르고요. 말 그대로 이게 뭐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해야 새로운 되는데 법을 만드는 거죠, 사실상. 지금은 드루킹 특검을 연장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연장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법을 만들면 다 뭐든 가능한 건데, 근데 현실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와서 한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하고 뭐 하고 투쟁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걸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을 또 한다라는 거는 결국 김경수 지사까지 구속된 마당에 결국 남은 어떻게 뭐 목표라는 게 정말 청와대 핵심밖에 안 남게 되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단식을 해도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인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걸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주장만을 거듭한다라는 나쁜 이미지만 쌓이고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워워워 하고 말린 거죠. 이거 선 넘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기존 특검법이 드루킹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었고요. 권한이 이렇게 넓은 특검 처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두 가지밖에 기소를 못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랬으면 이 선에서 끝내야지 여기서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법까지 실제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리를 떠나서 국민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될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만 하나 반박하면 법에서 권한은 넓게 줬다. 뭐 그 말씀 맞아요. 근데 허익범 특검이 진짜
진짜 조그마한 특검이었어요. 거기 특별검사랑 수사가 몇 명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허익범 특검이 본인이 밤을 새서 봤다라고 할 정도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 권한을 줬으니까 모든 걸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고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줬었다면 분명히 더 밝혀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당에서 만일 중모 중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역풍 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당으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또 내로남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감사원장 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채용, 이거 특별 채용이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지금 이건 또 특검으로 넘어가 있는 아니죠. 공수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본인도 감사원 재직 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 채용했다. 채용 시험 거치지 않고. 그래서 최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논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일단 검증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관심에 목말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이 논란이 저는 조금 더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기관으로 사실 갔다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걸 보면 감사원 직원이 개방형 직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상 마련해 놓고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 규정상 근거 없이 특별 채용한 거랑 다르다. 그래서 체로남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뭐 대쪽 같다, 뭐 이렇게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홍준표 의원에게 우리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구 좀 하세요. 왜 그건 당내에서 하시고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러한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그 굉장히 그런 쪽으로 품격 그다음에 뭐 대쪽 같다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작은 흠결에도 쉽게 대쪽은 쫙 갈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 채용이냐 특권 채용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 그 해직교사 5명 이게 처음 발단이 어디서 됐냐면 서울시의회에서 복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채용을 해도 되겠느냐 5명을 포함을 해서 특별 채용해도 되겠느냐 대상자를 올려도 되겠느냐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 14명이 지원해서 5명이 가장 점수가 높아가지고 특별 채용된 겁니다. 이 부분에 혹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하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주의를 하거나 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도 했어요 또 감사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형사 고소고발을 했다?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떨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뭐 공수처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네. 저의 생각은 그 조희연 교육감이나 최재형 원장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직권에 한해서 행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거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은 결렬됐는데 최근 안철수 대표가 언론에서도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면서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안철수 대표의 위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당이라는 게 버스가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님 혼자 지금 이고 가는 가마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안철수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아쉬움도 남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사실 국민의힘에 오시면 차라리 들어오시면 오히려 공간이 열릴 것 같거든요. 분명히 지금 안철수 대표님이랑 캐릭터가 겹치지 않아요. 예. 지금 있는 야권 대선 후보들이 본인이 대선 후보로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본인이 서포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 분명히 국민적인 관심이나 기대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것은 합당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언제 들어가느냐를 좀 보면서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11호선 30초 남았어요.
네, 3에서 5% 정도 있는 대선 지지율을 가지고 목리를 부리고 계시는 거고요. 윤석열 씨가 이제 뭐 11월 달에 그 단일화판이 열리면 그 판에서 이걸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틈새를 노려보겠다라는 계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가 어떨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의 측면 승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